조선은 개국했습니다. 개국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그리고 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서양 문물을 과감하게 수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 그리고 조슈 5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 조선이 개국하고 그 이후 겪은 시련에 대해서 네 번째 편으로 왔습니다. 앞편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그래서 좋든 싫든 이제 조선은 개국했던 것입니다. 폐쇄된 사회가 개방되었을 때 심각한 격동을 겪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선 조선은 문호를 개방했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로 갔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약간 길 것 같습니다. 수신사의 파견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조선통신사와 수신사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 조선통신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조선수신사 개항 이후에 갔던 사람입니다. 김기수였죠. 그래서 조선통신사와 수신사가 갔던 길 자체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 기간도 상당히 긴 그런 것이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갔던 사람이 이제 김기수였고, 두 번째로 갔던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김홍집입니다. 2차 수신사였습니다. 이 김홍집이 1880년에 동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876년에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경에 도착해서 한 달 정도 동경에 있었습니다. 도쿄에.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돌아와서 조선 정치의 중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제3차 수신사인데요. 조병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진이 안 남아 있어서 이 사람의 글씨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균관 대사성이면서 예조 판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전통적으로 외교 관계는 예조 판서가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직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갔을 때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예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당신이 전권 대신인가? 즉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럼 당신하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1881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드디어 진짜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박영효입니다. 철종의 부마죠. 즉 철종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영효는 죽을 때까지 조선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영효의 각종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임 문제로 일본하고 제물포 조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속 조치로 방문을 한 것인데 이게 1882년입니다. 여기에서 박영효가 한 4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일본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양 외교관들과 교류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만든 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조선이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효가 태극기를 처음 만들었고, 물론 그 태극기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극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태극기를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아주 작은 사건에서 변곡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변곡점은 원래 모두가 그 전부터 축적되어 왔던 수많은 일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신구 세력의 충돌은 구식군대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군대를 만들 때 구식군대가 반발하리라는 것 또한 일반적인 현상이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행에 외세가 개입하면서 얘기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네, 조선이 이제 개국을 하고 나서 여러 곳을 봤겠죠. 일본도 보고 서양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아무래도 뭐 심리적으로 가장 가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청나라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청나라에 총리 각국 사무아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 기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또한 비슷하게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근대적인 사무 처리를 위한 최고 수준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12개의 사를 설치해서 국정 전반을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개혁들이 있었고 그 개혁 중에 하나가 이 별기군입니다. 1881년 5월에 창설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별기군을 이제 새롭게 군대를 만들다 보니까 이 군대를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재밌는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관입니다. 호리모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일본군에서 어떤 사람이냐? 예, 소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에 불과한 사람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조금 보이죠. 여기 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별기군이 훈련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죠. 이만큼 이제 별기군들은 상당히 그 당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별기군이 양반과 자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이면서 사관학교이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인 교관이 와서 군대라면 아무래도 명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하면서 명령을 하니까 양반과 자제들이 반발을 했던 것이죠. 어디 또 보나마나 소위였으니까 호리모토가 소위였으니까 젊은 사람이었겠죠. 어디 나이도 어린 외놈이 와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양반을 하느냐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별기군을 출신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민영익 이 사람이야 뭐 민씨 가문의 그 적자죠. 그 다음에 윤홍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윤보선 대통령의 큰 아버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우범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범선은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지금 조그만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생물학자로 생물농학자죠. 예, 우범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던 것이 바로 이 구식군대입니다. 이 구식군대한테 해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3개월 동안 월급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1882년 6월에 전라도에서 드디어 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13개월 전액분은 못 주고 최소한 한 달분이라도 당장의 그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그 가족과 자기 자식들에게 최소한 입에 그 거미줄은 면할 수 있는 쌀을 줄 수 있었는데 이게 그것마저도 그 쌀 안에 모래하고 겨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섞여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가 지금 이 시리즈를 하면서 조선 얘기를 하면서 조선 후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삼정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적으로 많이 하던 짓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쌀에다가 모래하고 결을 넣어가지고 무게를 부풀리면 그럼 남는 쌀은 자기가 빼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쌀을 줬던 사람이 선해청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을 때렸어요.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 구타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좀 다쳤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고종도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상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씨 그 가문에서 조금 오버를 하게 됩니다. 주동자 2명을 감금해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혹시 이 녀석들이 대원군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의심의 내용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 대원군의 행동을 보더라도 왠지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격화되어 버려서 6월 9일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별기군 교관으로 와 있던 호리모토를 죽여버리고 또 그 돕고 있던 조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교들도 일부 살해해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일단 일은 터졌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그또 90군데 군인들이 이러한 일을 막상 일으켜 놓고 나서 그 다음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들을 따르는 군중들이 흥선대원군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흥선대원군은 이미 실각해서 운현궁에 그냥 조용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단 대원군은 겉으로는 해산하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복 허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복을 군인으로 위장시켜서 이들과 합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이 최응,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 하응이거든요. 그 형입니다. 근데 형이지만 동생하고 언제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최응 그 다음에 민씨 가문의 민겸호를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명성황후 민씨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민씨는 그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저기 충청도 장호원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한 곳에 2, 3일 정도 그 임신 6월 일기라고 해가지고 그 일기가 지금 다 발견이 됐는데요. 그걸 보면 한 군데 있었던 것이 기껏해야 한 2, 3일 정도 하면서 탈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입고를 해가지고 섭정 자리에 다시 오르고 민씨는 죽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국상을 선포해버렸죠. 왕비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일본 공사관, 지금 보이는 사진이 그 당시 일본 공사관의 사진인데요. 일본 공사관 관원들이 탈출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대략 이제 6월 초의 일입니다. 6월 9일 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된 것이 8월 1일 도쿄에 있는 일본 동경에 있는 청나라의 대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청나라로 갑니다. 그게 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과는 무관하게 조선 사신 그 김윤식하고 어윤중 이 사람들이 중국의 천진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상황을 짐작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즉 수구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청나라의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그 당시 북양함대의 제독 정려창입니다. 이 사람에게 출항을 준비하라라고 하더랍니다. 명령을 하더라고. 혹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지 않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북양함대의 군함 세척이 8월 10일 날 제물포,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입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사진이 보이겠습니다만 마건충이 일본하고 조선 사람들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또한 공사관 직원이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니까 일단 출병을 준비하라 라고 해놓고 준비를 하죠. 조선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노우에 카오루가 직접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피해는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또한
당연히 요구 조건을 내걸었겠죠. 그리고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었던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고, 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청나라 군대를 도대체 누가 불렀던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측의 최초 요구 조건은 일반적으로 사죄하고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하고 그 다음에 거제도하고 울릉도를 영구 할양한다라고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일본군은 인천에 주둔하겠다. 그 다음에 시당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외교 사절의 내지 통행권을 보장하라. 이게 옛날에 영국이 중국에 요구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이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본은 그 당시에 영국은 그 전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많이 참고 또는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중국에 대해서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뭐 태평천국의 난이라든지 2차 아편전쟁이라든지 뭐 의화단의 난이라든지, 물론 의화단의 난은 그 뒤의 일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어떻게 어떤 조건을 내걸고 나중에 어떻게 조약을 체결하는가를 일본은 쭉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의 동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건충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서 정권을 잡게 된 흥선대원군이 사라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일단 배제해야 한다. 그럼 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나온 결론이 그냥 데려가 버리지. 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을 아무런 근거 없이 또 자신의 의사와는 당연히 반하게 납치해가지고 중국의 천진으로 압송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란 참가자, 이모군란 참가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학살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모군란은 끝이 나고, 이 이모군란이 끝이 나면서 이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와버리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와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물론 뒤에 한두 건의 일이 더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누가 청나라 군대를 처음 불렀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를 이제 불렀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것을 알아내는 쓸 수 있는 방법은 소거법밖에 없습니다. 즉 먼저 청나라 군대를 부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열거하고 그 중에서 아닌 사람을 하나하나 제쳐나가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씨 가문에서 청나라 군대를 불렀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김윤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모군란이 처음 터졌을 때 그 사람은 천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측에다가 이 사람이 김윤식이 아마도 수구 세력의 쿠데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윤식이 불렀나? 김윤식은 어떤 국가의 외국 군대를 부르고 말고 할 수준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남습니다. 흥선대원군, 고종임금, 그 다음에 명성황후, 민씨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불렀을 리는 없죠. 나중에 결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또 거기에서 사라집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남는데 고종임금, 그 다음에 명성황후, 민씨 이렇게 두 사람이 남습니다. 민비.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민비 또는 민비의 일족이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임신유월일기라고 하는 이런 일기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민비가 위험에 처해가지고 왕궁을 떠나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충청도의 장호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하루하루 다 일기로 적었는데 그 당시 민비가 건강 상태도 아주 좋지 않았고 여러모로
건강 상태도 아주 좋지 않았고, 지금 이 임신 요것만 보더라도, 임신 그 6월 1기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인후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민씨 일족의 의사 결정 과정을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중전이 오케이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고종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체결된 조약이 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나중에 이 제물포 조약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 청일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9월 2일에 체결이 되죠. 그래서 사건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 자체가 죽이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 현장에 일본이 참가하겠다. 즉 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년간 10만 양씩 50만 양의 배상금을 지불하라. 이것도 뭐 영국에서 다 배운 거죠. 그 당시에 조선의 그 재정 상태가 50만 양씩 이렇게 배상금 지불할 수준이 못 됐습니다. 이게 그냥 다 빚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관을 보호해야 되겠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드디어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를 파견해서 사죄하라. 그래서 파견된 고위 관리가 지금 이 컨텐츠 앞에 제가 박영효가 이모군란 이후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죄사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이 제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은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실각을 했습니다. 뭐 실각 정도가 아니고 아예 청나라로 끌려가 버렸죠. 그러면서 조정은 민씨 천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들, 갑신정변, 그리고 아주 큰 사건, 거문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두 사건은 조선의 역사는 물론 중국의 역사와도 상당히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보셨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